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네, 추석 휩쓴 대장동 내외전. 추석 연휴 동안 3, 4모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화천대유 고발 사주. 네 글자씩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화천대유부터 보죠. 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은 정말 지속됐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세가 이어졌는데, 특히 지금 이번 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이낙연 지사 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수박 논쟁이 일었는데요. 수박 논쟁. 그렇죠. 저희 먹는 수박. 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영 개발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 수박이 속은 빨갛고 겉은 초록색이고 이렇게 안과 겉이 다르다는 의미로 수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전 대표 측은 이게 일베 용어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광주 시민을 조롱하는 일베 용어라는 겁니다. 예,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또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네. 또 이번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얼마든지 수사는 받겠다. 하지만 특검과 국정조사엔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외에는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나 이제 국정조사로 가면 이제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략적인 공방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더 뜨거워진 이유가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경선, 호남 투표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더 뜨겁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구심을 해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예.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부식시켜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거가 네거티브 아니냐 이재명 측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유감 표명이라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낙연 측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야당의 공세가 거세고 이낙연 후보도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입장인데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측의 어떤 스탠스를 좀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부 캠프에서는 이거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민관 공영 합작 개발로 인해서 환수를 한 건 맞지만은 이렇게 특정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정도를 표현하자라는 캠프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그거다 묵살하고 이건 정면 돌파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갔다라고 그래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강경 대응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본선에도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간다면? 올라갔을 때 이 강경 대응 기조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특혜를 받은 정황이 나오는 특혜처럼 보이는 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뻣뻣하게 뭐 이렇게 보이지? 라는 식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어서 그 내부에 캠프 내부에서도 약간의 고민이 있군요. 고민이 지금 있는 하지만 상황이에요. 방향은 일단 정면 돌파로 정면 돌파. 잡은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의혹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해명 그 자료를 냈어요. 굉장히 장문의 자료를 내서 예. 저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15개 대장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에 네. 특혜를 일종의 특혜성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시가의 65%로 그냥 줬는데 나머지는 공개 입찰해서 120%에 받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거는 나 임기 끝나고 은수미 시장 때 된 거다라는 건데, 그게 납득이 사람들한테 될 만한 그러니까 해명인지, 박근혜 정부 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 특혜를 주라고 법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선택한 거는
거는 그렇게 특혜성 준 거는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준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은수미 시장 때 한 거라고 하면은 다 책임 면제되는지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말끔하게 돼 있지 않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일원 하나라도 이득을 본 게 없다라는 분명한 입장인데 이제 이득을 받냐 안 받냐 뭐 그걸 떠나서 국민적으로 아니 누구 편이냐 결국엔 누가 있는 거야 이걸 떠나서 일단 궁금한 게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조태임 기자. 그래서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고 여기에 그러면 지금 의혹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 지사가 과연 연관이 있느냐 이건 아직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 거죠.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워낙 이슈가 어렵다 보니까 네. 보도만 보고서는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풀리지 않고 계속 말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주 쟁점은 국정조사 특검까지 진짜 가느냐. 요 부분이 정치권에서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가게 되면 거의 그건 블랙홀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인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대선 전국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가게 되면은 모든 대선 이슈가 그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지금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터지면서 그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냐, 누구 게이트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금한 걸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아니, 소수의 민간인이 커다란 그 이익을 가져가게 된 구조는 누가 짠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에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키맨은 지금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이게 이제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지내고 지금은 이제 다른 데 있는데 네. 그분이 지금 사실상 이거를 다 기획하고 조율했다라는 얘기들이 다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연락은 안 돼요? 근데 지금 거의 잠적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던지 왜냐하면은 안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 화천대유에 이렇게 몰아주면 안 된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 묵살하고 진행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서 경찰 조사를 받던지 뭐 언론 그 인터뷰를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 좀 이게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1원도 안 받았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털기 위해서라도 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지금 입을 열어서 이 키를 좀 따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네, 임기 중 마지막 유엔 무대에서 종전선언. 예. 추석에 큰 뉴스였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제 앞서 제안들과 좀 달랐던 거는 종전선언 주체를 구체화했다는 걸, 그러니까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로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또 지금 문 대통령 임기가 사실 8개월도 남지 않았고 대선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북한 미사일 도발 등이 계속 이어지고 남북 상황이 교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왜 지금 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냐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반도 평화 원칙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겠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사실 네. 또 이건 국내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국내용 메시지. 네, 차기 대통령도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뜻을 이어달라 이런 당부가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가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네. 이 30주년을 명분 삼아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하기에도 또 적절한 시기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임기 말에 유엔 연설 무대에서 종전 선언을 이야기했다. 이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 조태임 기자는 국내용 메시지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지 이것만은 이어주세요. 이런 메시지. 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미국이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주도하는 건데 그거 아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자라는 게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인데 예.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톱다운 방식으로 종전선언이라는 걸 꺼내고 다시 리더십으로 지금 움직이겠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어느 정도의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거에 이제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은 미국은 비핵화가 뚜렷해지면 그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할지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예. 중국하고도 왕이부장하고는 얘기는 했을 거다. 그러니까 예. 동의를 하든 안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그날 얘기를 했던 게 이 종전선언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백신 협력, 통신선 연락 재개, 뭐 이산가족 상봉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해서 진행을 해서 내년 2월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리거든요. 네. 여기에서 뭐 이를테면 뭔가 성과를 내는 요런 정상회담. 그림. 예, 왜냐 3월이 끝나니까 임기. 그렇죠. 예. 정상회담이 됐든 뭐 종전선언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끌어내는 요런 걸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은 지금 미사일 쏘고 있고 지금 핵 다시 가동하고 있는 징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예.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국은 미국하고의 대화를 원하지 뭐 일단 남북 간 특히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할 때 북한에서는 그 김성 유엔 대사가 온 게 아니라 3등 서기관이 김남혁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네 얘기하는 거 별로 들을 가치 없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래서 27일에 북한이 이제 연설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쎄한 거 맞아요. 맞는데 저는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때도 바로 직전까지 분위기 엄청 쎄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남북 관계는 사실 몰라요. 이러다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조태인 기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당장 야당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뭐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방미길에 오른 이준석 대표는 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앞두고 이런저런 아젠다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또 국내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다.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 하면서 좀 다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지켜보기로 하죠. 그다음 뉴스 갑니다. 네,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오나. 우리는 추석 연휴였지만 지금 세계 증권 시장은 우리 추석 연휴 동안 맞습니다. 아주 그냥 충격이 컸어요. 네네. 헝다그룹? 네, 헝다그룹. 그러니까 그게 중국말로는 항상 항자에 큰 대자에서 항상 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추석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정말 급락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헝다 쇼크 때문인데요. 그 부동산 기업으로 알려진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얼마나 큰 회사예요? 헝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만 해도 우리 돈으로 하면 356조. 그러니까 부채가 356조라고 해요. 부채가. 네. 근데 당장 그러니까 오늘이 23일 되게 중요한 날인데 1,400억 원의 이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 예. 채무 불이행에 놓이게 됩니다. 디폴트 상태죠. 예. 그래도 다행히 헝다그룹은 어제 성명에서 425억 원의 일부 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어요. 아주 급한 불은 끈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와 홍콩 증시들이 정말 급락하면서 요동을 쳤는데 이 이자를 일부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밤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고 네. 또 홍콩 항생 지수도 어제 0.5% 반등함에 따라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만 넘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넘긴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첩첩산중이에요. 당장 29일에 4,5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533억 원을 또 막아야 하고요. 연말까지 막아야 하는 게 7,909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 와. 내년부터 원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게 되면 이 경우 뭐 수많은 중소기업, 부동산, 뭐 개발 투자자 연쇄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한자어로는 항대 집단.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356조 원이 빚이고요. 총 자산이 420조 원인데 중국 GDP의 2% 정도 됩니다. 356조 원이면은 그 정도로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장인 쉬자인 회장이 중국 3대 부자입니다. 세 번째 부자예요. 아니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1997년에 시작을 해서 부동산 이제 파이낸싱 개발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지금 중국의 거품이 엄청 끼었어요. 매년 1,500만 채씩 짓고 있는데요. 4분의 1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과당 경쟁이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전에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부채 엄청 늘려가지고 돈 땡겼는데 지금 안 팔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아하. 그래서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이미 이 거품을 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출 규제를 세게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리먼 브러더스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중국이 다 대비를 해놨다라고 하면서 여기 말고도 이미 디폴트 선언한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거품 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